예, 이어서 상품화 개발의 C3 단계 표시 기준의 검토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시 기준의 검토는 다소 좀 복잡한 여러 법령들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본이 되는 법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의 고시로서는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이라는 고시가 하나 있고, 또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이라는 고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와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위의 고시에서 정해놓고 있고요. 실제로 본 강의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하는 식약처의 고시를 근거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식품과 유사하지만 또 다르게 분류하고 있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또 관련된 고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시로 있습니다. 이 식약처의 표시기준 관련된 고시들은 식약처의 기본 고시라고 할 수 있는 식품공전, 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같이 참고해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표시 기준을 검토한다는 얘기는 앞서서 우리가 디자인을 맡기는 과정에서 표시 기준을 검토해 놓고 디자인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표시 기준을 검토하는 중간에 디자인을 먼저 의뢰를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최신에 개정된 표시 기준에 의하면은 과거에는 이와 같이 옆으로 계속 열거형으로 쓰던 방식들을 이와 같이 표 형식으로 보기 좋게 표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고시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식품 표시 기준이 무엇인가를 항상 검토하여 최신의 버전으로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표시 기준의 개정 주기가 1년에도 많을 때는 두세 번씩 개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바로 됐다 하여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거쳐서 이 표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해서 사업화를 진행할 때마다 새로 개정된 표시 기준이 있는가를 점검한 다음에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먼저 몇 가지 기본적인 용어들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에 관한 구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주표시면이라면은 소비자가 구매할 때 맨 처음에 보게 되는 그런 면을 주표시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세한 정보를 표현하는 부분을 정보표시면이라 합니다. 식품의 포장 유형에 따라서는 이것이 어디가 주표시면이고 정보표시면이 어디가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감자칩 같은 경우는 이 앞에 부분이 당연히 주표시면이 될 거고요. 뒷면이 정보표시면이 될 겁니다. 이런 즉석밥인 경우는 뒷면이 없어요. 그래서 위에가 주표시면이 되고 밑에가 정보표시면입니다. 그래서 주표시면을 오히려 정보표시면보다 좀 크게 해서 구분할 뿐인 것이죠. 예. 주스도 보면은 앞부분 주표시면, 뒷부분 정보표시면입니다. 근데 이런 페트병의 주스들 중에는 사각 모양이면서 옆부분에 정보표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컵라면 같은 경우는 뒷부분이죠. 예. 컵의 밑에 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에 정보표시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티커로 처리하는 방식의 포장에서는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이 한 면에 같이 스티커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자료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껌 같은 거 보겠습니다. 껌에는 윗면과 바닥면이 주표시면이고 옆에가 정보표시면입니다. 바나나
우유 뭐 이런 것들이죠. 예. 이와 같이 모양이 좀 독특하죠. 이럴 때는 앞에 두 개를 주 표시면으로 하고 뒤에 한쪽을 정보 표시면으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표시 구분이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제품에 표시되는 내용들 중에 특히 정보 표시면 부분을 보면은 여러분들 많이 보신 거죠. 제품명, 식품 유형 이런 부분들을 적게 되어 있는데요. 제품명은 앞에 부분에 정보 표시면에 넣습니다. 식품 유형은 뒷면에 넣겠죠. 예, 정보 표시면 부분에 넣겠죠. 소재지 뒷부분에 넣습니다. 유통기한은 별도의 표시를 하거나 정보 표시면에 넣겠습니다. 내용량은 뒤에도 놓고 또 앞에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원재료명은 뒷면에 넣고 일부가 주 표시면에 들어갈 수 있죠. 성분명 함량 마찬가지입니다. 용기의 재질 뒤에 정보 표시면에 많이 들어가게 됐죠. 품목 보고 번호 뒷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시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왼쪽에 있는 것들과 하나 더 있다면 영양 성분이 별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제품이 영양 성분을 표시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표시되는 부분들을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되게 정보 표시면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주 표시면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양 정보 표시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죠. 표시의 어떤 기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적고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조연호를 어떻게 표시하느냐는 것이죠. 자, 먼저 제조연호의 표시 형식은 이와 같은 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또는 연, 월, 일을 안 쓰고 점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예. 앞에 연도도 2021년이라면 2000을 빼고 20을 빼고 20일부터 기재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조연호일 표시 대상 식품은 어떤 것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설탕, 식염, 주류, 즉석 섭취식품 중에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초밥 같은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가로를 보시면은 제조 시간과 유통 기한과 함께 표시해야 됩니다. 언제 제조하고 언제까지 유통하라.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부분에 주류 중에서 보시면은 탁주와 약주는 유통기한, 맥주는 유통기한 또는 품질 유지기한으로 이렇게 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빙과 식용얼음은 제조연호를 쓰는 걸로 끝냅니다. 유통기한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유통기한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중에 아이스크림류와 빙과는 제조연호를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침출차 중에서 발효 과정을 거치는 경우는 유통기한과 제조연호를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식품 첨가물과 혼합 제재료는 제조연호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삼각김밥 보겠습니다. 자, 이대로 이 규정대로 표현되어 있는가 보겠습니다. 11년 4월 3일에 제조했고요. 00시에 제조했고, 그 다음날 8시까지. 그 다음날 8시까지니까 얼마 걸리는 거죠? 24 플러스 8에서 30시간의 유통기한을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자, 국산배라고 하면서 배 관련된 제품이죠. 제조일자를 표시했습니다. 빙가류입니다. 배 빙가류입니다. 예. 이와 같이 제조연호일, 유통기한, 품질 유지기한은 이와 같은 표시 방법에 따라서 일괄 표시면 표시가 곤란한 경우, 일간 표시면에 하되 곤란한 경우 구체적인 표시 위치를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통기한과 품질 유지기한이 또 있네요. 자, 제조 연월일, 유통기한, 품질 유지기한. 자, 유통기한도 형식은 앞서와
동일합니다. 제조연월일과 동일하고요. 제조일을 사용해서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까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조일자를 표현했고 그 제조일로부터 며칠까지라고 또는 몇 월까지라고 또는 몇 년까지라고 표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품질 유지 기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떤 거는 유통기한이고 어떤 건 품질 유지 기한인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조, 가공, 소분, 수입한 식품은 유통기한을 쓰게 되어 있고요. 예. 유통기한 표시 의무가 없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제조 연월일 표시하는 부분 중에 설탕, 식염, 주류, 아이스크림 빈과 식용 얼음은 유통기한을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유통기한 또는 품질 유지 기한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 자료에 보면은 오른쪽에 가운데 품질 유지 기한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어떤 것들이냐면요. 당류, 조미식품 중 식초 및 멸균한 카레 제품, 장기 보존식품 중에 통조림, 레토르트 식품, 그리고 주류 중에 맥주가 그렇습니다. 음료류 중에는 고체 음료류, 침추차와 고용차를 얘기하겠죠. 또 멸균한 액상 음료류, 장류. 그 중에 매주는 유통기한이고요. 전분 밀가루가 유통기한입니다. 나머지는 이 농산 가공품 식품류 중에 전분 밀가루를 뺀 나머지는 유통기한 또는 품질 유지기한을 두 개를 선택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수산가공식품의 젓갈류. 예, 나머지는 유통기한이고요. 예, 벌꿀 및 화분 가공품류 중 벌꿀류가 이 두 중에 하나를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유통기한입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식품의 유형별로 어떤 거는 제조연월일 표시해야 되고 어떤 거는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을 같이 표시하고 어떤 거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어떤 건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고 또 어떤 것은 유통기한 또는 품질 유지기한을 표시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매우 다양하고 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강의 자료와 또 실제로 해마다 개정될 수 있는 식품의 표시 기준을 보면서 적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유통기한과 품질 유지기한 관련해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냉동 보관 또는 냉장 보관으로 표시해야 할 제품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사용 또는 보존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함께 표시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럴 때는 이 경우는 냉동 또는 냉장 보관이라는 말, 예. 또 유통해야 하는 제품에 대해서 이것 또는 하나를 표시하라는 겁니다. 또는 하나를 표시하라는 겁니다. 자, 소비자들한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소비자들한테 오히려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혼란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냉동이든 냉동이면 냉동이라고 냉장이면 냉장이라고 표시하는 게 맞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제품이 여러 제품이 하나의 선물 세트로 제공되는 경우입니다. 이 제품들을 같은 날 만들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럴 때 각각의 유통기한이 따로따로 정해졌다면은 마지막 외포장 박스의 유통기한에는 이 중에서 유통기한이 가장 먼저 도래하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그 제품 기준으로 그래서 이 제품이겠죠? 이 생강차가 제일 짧습니다. 남아있는 기간이. 그래서 그 기간으로 표시를 해달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렸던 내용의 예시죠.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냉동 보관이라는 걸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시해 줍니다. 우리 식약처의 고시, 식품공정 고시에만 마이너스 18도씨 이하가 냉동 보관이 조건이로 정해져 있죠. 예. 그 다음에 영양 정보 표시, 영양 성분 표시 같은 말입니다. 이 표시 대상 제품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법에 의하면은 이 영양 표시에 대해서 표시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세부적인 조항으로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했고요. 이 총리령에
의하면, 총리령은 시행규칙을 얘기합니다. 이 시행규칙 제6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양정보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량과 나트륨과 탄수화물과 당류와 지방, 그리고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그리고 별표 5에 있는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명시된 영양성분들을 표시하라고 표시 대상 영양성분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시 대상 식품은 무엇이냐? 모든 식품에 대해서 영양성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느냐? 한번 따져볼까요? 예. 표시 대상 식품은 이렇습니다. 레토르트 식품. 요즘 간편식으로 즐겨 먹는 우리 즉석조리 식품들이 레토르트 식품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영양 표시 대상 식품입니다. 과자류 중에서 과자 캔디류가 그렇고요. 빙가류 중에는 빙가와 아이스크림류가 그렇습니다. 자, 아이스크림류, 뭐 누가바 같은 거죠. 그렇죠? 빙가 하면 우리가 스크류바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표시 대상입니다. 빵류, 만두류, 코코아 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식용 유지류, 면류, 음료류. 이 중에 보면은 다류는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려 먹는 침출차, 또 타 먹는 고용차,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수용도식품 표시 대상이고요. 어육 소시지 표시 대상이고, 즉석 조리식품, 즉석 섭취식품, 장류. 이 중에서 한식 메주, 한식 된장 이런 것들은 제외해 줍니다. 시리얼류, 그 다음에 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분유류, 치즈류 이런 것들 영양 표시 대상 제품입니다. 햄류, 소세지류,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이 영양 표시 대상 식품입니다. 자, 영양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품 제조 가공업이 아니라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입니다. 즉석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통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통업자를 통한 유통은 불가능하고 소비자들한테 직접 현장 판매를 하거나 통신 판매까지는 허용이 되어 있죠. 또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에서 판매되는 것들은 영양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또 이런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소비자가 직접 섭취하지 않는 경우들은 표시 대상 예외사항이 되고요. 일반 식품인데 소비자가 직접 섭취를 하고 식품 제조 가공업용 제품인데, 즉 유통이 가능한 제품인데 안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표시 면적이 너무 작은 겁니다. 포장 단위가 작아서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그 기본 단위 안에 면적이, 주표시면의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이와 같이 시행규칙 별표 5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영양정보의 표시 도식의 도안들은 이와 같이 식약처가 여러 가지 형태로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 하나를 제품의 특성에 어울리는 또 그 주표시면보다는 정보표시면에 표시되는 디자인들인데요. 이 부분들은 정보표시면의 크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선택권을 갖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표시사항의 영양성분에 관련된 내용으로 어떤 특정 성분이 우리 제품에는 적다, 많다, 줄어들었다, 더 강화됐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좀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무, 고 또는 뭐뭐 풍부, 뭐를 함유했다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매우 주의해서 쓰셔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이 제품에는 저칼로리라는 말을 주표시면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표시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냥
마케팅의 관점으로 어떤 근거 없이 저칼로리란 말을 쓸 수는 없다는 얘기죠. 어떨 때 우리는 저칼로리를 쓸 수 있느냐면요. 이 근거 조항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열량이 저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때는 식품 100g당 40kcal 미만인 경우 또는 100ml당 액상인 경우죠. 20kcal 미만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실곤약해서 1kg에 120kcal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그럼 100g당 얼마죠? 12kcal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칼로리란 말을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당류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지방에 대해서 이 자료 보겠습니다. 저지방이라는 말을 우리가 저지방 우유를 구매하실 때 많이 봅니다. 이것도 역시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기준이죠? 100ml당 1.5g 미만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1.5% 미만을 우리는 저지방이라고 얘기한다는 거고요. 이 제품 보시면은 지방 함량 1.0이니까 저지방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주 표시면에 뭔가 이렇게 낮았다, 없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바로 그 주 표시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제품에 보시면 100g당 12kcal라고 표현을 했고 여기서도 1.0%라는 말을 바로 표현해서 식별할 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덜, 더, 감소, 라이트, 낮춘, 줄인, 강화, 첨가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거냐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상대적인 거죠. 다른 회사 제품보다 더 들어갔다, 덜 들어갔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죠. 어떤 근거가 필요하냐면은 내가 만드는 제품 외에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에서 아무 제품이 아니라 시장 점유율이 높은 3개 이상의 유사식품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그 제품들의 평균보다 우리가 더 높다, 낮다 이런 걸 기준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 중에서도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식이섬유,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의 경우는 최소 어느 정도까지 낮아야 되냐면 25% 이상 낮아야 즉 4분의 3 이하로 줄여져 있어야 우리는 낮다고 얘기를 할 거고요. 거꾸로 더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식이섬유가 더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다른 회사 제품보다 25% 이상이 즉 125% 수준 이상으로 차이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트륨을 제외한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에서는 비타민과 무기질인 경우는 25%까지 높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적으로 좀 적은 양으로도 표현이 가능하죠. 10%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요. 이에 해당되는 제품들, 즉 다른 회사보다 25% 높거나 낮은 거, 또 비타민 무기질인 경우는 10% 높거나 낮은 경우들 중에서 덜, 라이트, 감소 이런 거를 사용하고자 할 때 또는 더 강화, 첨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 차이의 절대값이 자, 이게 뭐 더 많은 쪽으로 가면은 플러스, 적으면 마이너스겠죠? 그 차이가 저의 기준값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고요. 함유의 기준값보다 커야만 이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사항이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있는 원재료를 사용했을 때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나라 식약처가 정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이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난류, 계란 같은 거죠. 메추리알도 포함되겠죠. 우유,
예,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꽤 많습니다. 토마토, 아황산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 이게 바로 알러지를 유발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예, 상당히 많네요. 예, 이런 것들을 원료로 사용했을 때는 그 원료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하면요. 이와 같이 따로 별도로 원료를 리스트업을 쭉 해주고 나서 밀, 우유, 대두, 쇠고기, 함유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다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밀, 우유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밀, 우유, 대두, 쇠고기, 함유 이러면은 이것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그런 원재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강조 표시를 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제품에 원료명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복숭아 칩 이렇게 들어갔다고 치겠습니다. 제품명에 아예. 그럼 복숭아가 제품명에 들어간 한 복숭아가 들어가 있다라고 확실히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복숭아 함유라는 말을 안 써도 됩니다. 자, 유사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원료를 쓰지는 않았어요. 알레르기 유발하는 그런 원료를 쓰지는 않았는데 이런 표현을 가끔 보실 겁니다. 예를 먼저 볼까요? 이 제품은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메밀을 썼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공장 안에 메밀을 써서 만든 어떤 제품을 우리 같은 공장에서 같은 시설 갖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전날 또는 그날 아침에 사용하고 용기들을 다 세척했겠지만 그렇지 아니할 수 있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 즉 오염될 수 있는 혼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이죠. 메밀 혼입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메밀 혼입 가능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 예시를 보면은 어떻게 됐나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계란이 앞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재료로 되어 있죠. 그런 제품과 같은 제조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표현 나왔네요. 자, 이 제품은 땅콩, 계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시설에서 제조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또 하나 부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의 금지에 관한 부분은 우리 법 8조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표시나 광고를 하면 안 됩니다. 일반 식품인 경우죠. 그래서 당뇨병에 좋다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죠. 고혈압에 좋다 이런 표현 하면 안 됩니다. 일반 식품에서는요. 건강기능식품에서 가능한가요? 거기서도 그런 표현은 불가능합니다. 당뇨병, 고혈압. 대신에 어떻게 하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그리고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 정도의 표현은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서요. 일반 식품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서 가능한 그 표현마저도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법으로 일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으로 구분해 놓은 이유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어떤 표시나 광고를 해서도 아니 된다는 것이죠. 또 건강기능식품 아닌 것을 일반 식품을 얘기하겠죠. 건강기능식품 인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표시 쓰면 안 되겠습니다. 거짓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는 곤란하겠습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이 객관적이라는 것은 본인의 의견이 아니라 어떤 정말 객관화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제시한다면 또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쓰는 경우, 공준도덕을, 사회인류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현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법 8조에
조항으로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표시 관련된 기준 중에 표시 기준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은 매우 방대합니다. 앞서 고시 내용들을 일일이 다 꼼꼼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이 강의에서는 간략하게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최신에는 이와 같이 식약처에서 표시 기준에 관한 표시봇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표시 기준 갖고 너무 어려워하니까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샘플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이러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그래서 식약처에 가셔서 여러분들 식품 안전 나라에 식품 안전 코너를 클릭하시고 식품 표시를 클릭한 다음에 식품 표시봇을 클릭한 다음에 동의를 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자, 유형을 정합니다. 잼류에 잼이 있고요. 병이냐 뭐냐 이렇게 정합니다. 그리고 주표시면에 뭐라고 제품명을 쓸 거냐? 딸기잼이라고 쓸 거다. 그리고 열량은 50g이다. 그리고 제품명의 원재료명을 표시하는 경우 어떻게 표현할 거냐? 딸기 70%를.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다 한번 입력을 해봅니다. 정보 표시면에다가 잼, 회사 이름, 소재지, 유통기한, 원재료명, 이런 것들을 다 적어봅니다. 품목 보고번호, 보관 방법 다 적어봅니다. 영양정보 표시에 해당되는지가 이 유형이 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견본 보기를 딱 하면은 이와 같은 식으로 견본이 딱 나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표시봇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시 기준 검토의 사례들인데요. 이와 같이 업체가 표시 기준을 검토하는 과정, 주로 디자인 업체와 디자인 시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작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업체도 표시 내용을 먼저 갖고 디자인 작업 들어가지는 않고요. 디자인을 다 해놓고 어느 부분에 표시 기준을 넣을 거라는 정도의 위치 정도만 잡아놓은 다음에 표시 기준 검토의 작업이 끝난 거를 받아서 디자인 업체가 해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거나 전문 컨설팅을 받아서 이런 내용을 최종적으로 법규 부분을 컨펌해서 몇 번에 걸쳐서 변경 작업을 거쳐가면서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C단계 마지막 부분인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유통기한이나 영양 정보 분석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를 다뤄볼 거고요. 그 내용은 우리가 이 정보 표시 부분에서 영양 정보 표시, 그 다음에 표시 기준에서 같이 검토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C단계 부분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